지난 회차에서부터 미술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째 몇 차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우리 스스로 조심스럽게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색이라는 것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니까 문제점을 확인해 보면 또 다른 해결책이 마련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모색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작품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한번 보세요. 장사 안 되죠. 화랑대로 거리 없다고 난리죠. 이래저래 경제활동이 어렵죠. 정말 현재 오늘 살기가 무척 힘겨운 시절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가 좀 달라요. 현재는 미술부랑 예전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과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총체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변화죠. 급변이고요. 발전이고 여기에 적응하거나 주도하거나 어떤 결정을 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312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세외동포 만평이님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즐거워야 되겠지요. 이게 오늘 또 지난 회차에서 미술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생활 미술과 엘리트 미술에 대한 엄격한 구분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양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아시죠? 이 방송이 즐겁거나 유익하다거나 계속 보신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구독 숫자가 늘어나는 그 재미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보탬이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요, 제가 더욱 힘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스포를 했죠. 여기저기 현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달라질 것이다, 생태계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사회혁명과 계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16세기 초반의 종교개혁, 17세기의 과학혁명, 18세기 산업혁명, 19세기 사회혁명, 이데올로기 같은 것, 20세기 자본주의 승리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정말 급격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0세기 사회가 변하면서 러시아 짜르 정권 무너지고 20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소비에트 연방 깨지면서 자본주의가 득세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세계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문제 안에서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예술, 특히 미술에 국한시켜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17세기 과학혁명, 수많은 신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확정시킨 대대적인 관점의 변화였죠.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과학으로 해결해버렸으니까요. 이와 비슷하게 21세기가 되면서 인공지능 혁명이 온갖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변화의 중심이 빠르게 따라간 것이 카카오가 있죠.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것들 돈 벌잖아요. 돈 겁나 많이 벌었잖아요. 거기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술계도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서 제가 이 말씀 드렸었죠. 인공지능과 예술가의 차별성의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요, 예술에서의 세계관은요, 독창성이나 독특한 좀 다른 별개의 이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정말 다른 세계를 만들어져야 되는 이 부분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술에서의 세계관이 뭔가는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고요. 근데 이게 21세기 생태계의 변화 혹은 진화, 어쩌면 변이에 이르는 것까지 예술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커다란 변화의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거나 주도하거나 어쨌든
거기에 함께 하여야만 어떤 생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뭐 이게 21세기 인공지능 혁신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변화와 변혁을 인정하면서 미술계에서 인공지능에 따른 제일 첫 번째는 저는요, 이게 좀 생활미술과 엘리트 미술의 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미술과 엘리트 미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생활미술은 뭐냐, 엘리트 미술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다른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생활미술 하는 본인들 빼고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저기 주도하고 있는 미술계들, 원로들, 어른들, 관계자들, 청년 작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다라고 말을 못하죠. 말을 하게 되면요, 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게 솔직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좀 조직에 대한 문제가 될까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다른 나라라고 좀 많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무슨 협회니 무슨 조직이 단체니 하는 것이 대단히 강화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회원이 필요하고 그들의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야, 너 그럼 괜찮아, 우리 협회 들어와, 너 화가야, 협회 들어와, 그러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좀 불합리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엄격하게 분리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현격하게 명확하게 분리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말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알면서도 겉으로 말 표현을 못하죠. 함께 사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좀 이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작품은 다릅니다.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요, 아마추어의 프로에 대한 구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아트페어의 하락 또는 몰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트페어의 하락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긍정적, 발전적 입장에서의 접근입니다. 인공지능이요, 명령하는 사람이 입안자에 따라 가지고 개성 넘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한 장미꽃밭을 그려라. 장미꽃밭을 그리고 누구누구의 유화작품과 비슷한 패턴으로 그려라 라고 한다면 그냥 그려냅니다. 바로 그려내요. 정말입니다. 이게 개념 없이 외형을 그리는 생활미술인들과의 경쟁에서 AI,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더 실력이 좋다라고 인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월등한 우수가 인공지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생활미술을 하는 이들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도 이 컴퓨터가 그림을 다 그리는데 나는 그림 어떻게 그려라고 고민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엘리트 화가들이 하는 그들이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고민했던 것을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엘리트 화가님들은요, 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요, 뭐 케아프나 한국미술제를 비롯해서 몇몇 아트페어를 제외하면요, 생활미술 활동을 하는 이들이 부수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그림을 인공지능과 비교할 때 실력이 현격한 차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주변을 보게 되면요, 생활미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요, 외형적 차별성을, 모양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구상이니 뭐 추상하니 뭐 비구상이니 해가지고 요상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요, 모호한 그라데이션에다가 뭐 꽃이나 뭐 기타 기물이나 바구니나 옹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태를 변형시킵니다. 일그러뜨려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나만의 독창성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주변에 많이 보일 것입니다. 뭐 본인들만 그것이 생활미술인지를 몰라요. 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의 명령어만 넣으면 금세 해결되어집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트페어를 방문하는 이들의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망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아트페어가 구분이 명확해지죠. 이 엘리트 미술의 아트페어와 생활미술의 아트페어가 구분됩니다. 명확히 구분점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가 보니까 엘리트 미술 하는 사람들은 그 아트페어 안 가게 되겠죠. 엘리트 미술 하는 아트페어 이들 안 받아주겠죠. 근데 이게 선명하게 선이 그어진다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요, 좀 바람직하지만 어색해요. 이게 사실은 기초부터 분리되고 구분되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좀 확장해서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면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KV 아트, 그냥 우리나라 비주얼 아트가 세계 시장에 확장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외국에 나갈 때 돈 있는 분들은 같이 가니까요. 좋은 그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 대한 이 사회적 기타 등등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여기는 좀 이런 얘기 좀 빼고 이야기할게요. 이런 일이 생겨다 보니까 제가 이 스포했던 것 비슷하게 미술 동호회의 결속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해가지고 뻔 그림 있죠. 뻔 그림 그리는 민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민화의 기법이나 이미지를 차용한 좀 예술인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칼맞기 싫습니다. 이러한 거 좀 그냥 외형적인 것, 아줌마나 아저씨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룹 활동을 하거나 뭐 야외 사생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그룹들, 우리도 예술가야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스스로의 결속력이 강화될 게 분명합니다. 이 결속력 역시 생활미술과 엘리트 미술에 대한 구분점이 하나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면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생활미술, 엘리트 미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미술을 하는 우리네 소위 말하는 예술가님들, 정예 화가님들, 전문가님들의 세계관과 앞으로의 자생적 활동을 위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핵심을 하는 것이죠. 더욱더 부각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세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찾아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순히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것, 아니면 바람을 만나는 것, 페어나가는 것, 마케팅하는 것까지가 좀 부족하다. 총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술 시장, 앞으로 예술 세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다음 회차 계속을 할 거고요. 그냥 313회차 미술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 엘리트 예술가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요량입니다. 그리고요, 끝으로요, 이번에 여기 이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님 존경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멋진 우리나라의 문학 세계를 읽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